정혜라는 창밖을 내다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68의 나이, 그녀의 손은 여전히 분필 가루가 묻어있던 시절의 습관처럼 무언가를 정돈하고 있었죠. 35년간 중학교 국어 교사로 살아온 그녀는 작년 2월에 정년퇴직을 했고, 이제는 경기도 양평에 있는 250평 규모의 작은 농장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들 정민호가 결혼한 지도 이제 8개월이 되어 가는군요. 38의 나이에 늦은 결혼을 한 민호는 회사 동료였던 박은지와 작년 2월에 백년 가약을 맺었습니다. 은지는 36살에 차분해 보이는 여성이었고 처음 만났을 때부터 혜란에게 극진히 대했죠. 어머님,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 오셔서 며칠 묵다 가시면 어떨까요? 민호의 전화를 받은 건 10월의 어느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혜란은 잠시 망설였지만 아들 부부가 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신혼집을 구경할 겸 짐을 꾸렸죠. 사실 혼자 지내는 게 불편하진 않았지만 며느리와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으니까요. 토요일 오전 민호가 직접 차를 몰고 양평까지 왔습니다.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죠. 차 안에서 민호는 연신 아내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엄마, 은지가 요리를 정말 잘해요. 어제도 갈비찜을 해줬는데 엄마가 해주시던 그 맛이 나더라고요. 혜라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알 수 없는 불편함이 스멀스멀 올라왔죠. 왜일까요? 아들이 행복해하는데 말입니다. 대치동 아파트는 34평형 규모의 깔끔한 신축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은지가 앞치마를 두른 채 환한 미소로 맞이했어요. 어머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된장찌개랑 고등어구이 준비해뒀습니다. 아이고,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어머님 뭘요? 당연히 해야죠. 은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표정은 완벽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어색할 정도였죠. 혜라는 35년간 수천 명의 학생들을 가르치며 사람의 표정을 읽는데 익숙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은지의 미소는 마치 정교하게 연습된 연극 같았어요. 저녁 식사는 정갈했습니다. 은지가 차린 상은 흠잡을 데 없었죠. 된장찌개의 간은 딱 적당했고 고등어는 살이 포슬포슬했습니다. 하지만 혜라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계속 은지를 관찰했어요. 은지야, 요즘 일은 안 하니? 네, 어머님. 결혼하면서 퇴사했습니다. 민호 오빠가 집안일에 집중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집에서 심심하지 않아? 아니에요. 집안일도 하고 요리 공부도 하고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대답은 매끄러웠지만 혜라는 은지의 손목에 찬 시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롤렉스 데이저스트 시중가로 1,500만 원은 좋게 넘는 모델이었죠. 민호의 월급이 세후 450만 원 정도인 걸 아는 혜란으로선 의아한 부분이었습니다. 식사 후 혜란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민호는 회사 급한 메일을 확인한다며 안방으로 들어갔고 은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죠. 현관 쪽 신발장 위에 놓인 명품 가방이 혜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샤넬 클래식 플랫백, 에르메스 버킨백 대충 세어봐도 5개는 되어 보였어요. 각각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을 호가하는 제품들이었죠. 은지야. 혜란이 주방 쪽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네, 어머님. 저기 현관에 있는 가방들 참 예쁘구나. 아, 내 결혼 전에 모아둔 거예요. 은지의 대답은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녀의 손이 잠깐 멈칫하는 걸 혜란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설거지하던 접시를 놓치려다 간신히 붙잡는 모습이었죠. 밤이 깊었습니다. 혜란은 작은 방에 짐을 풀고 누웠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론 계속 오늘 하루가 돌고 돌았죠. 그녀의 직관이 뭔가 이상하다고 속삭이고 있었어요.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혜란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작은 서재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누군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알았어요. 그 계좌는 내일 정리될 거예요. 네, 이번 달 안으로 7천만 원은 입금될 겁니다. 걱정 마세요.
은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낮에 들었던 그 부드러운 음성과는 전혀 달랐죠. 차갑고 계산적이며 어딘가 조급한 느낌이 묻어났습니다. 헤라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교사 생활 35년 그녀는 수많은 문제 학생들을 상담하고 지도하면서 사람의 이중성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며느리에게서 이런 걸 느끼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일요일 아침은 더욱 이상했습니다. 은지는 평소처럼 상냥했지만 헤란의 눈엔 그녀의 모든 행동이 계산된 것처럼 보였죠. 어머님,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다녀오실래요? 근처에 대치 근린공원이 있는데 경치가 정말 좋습니다. 응, 그래. 잠깐 다녀올게. 헤란이 산책을 나가자마자 은지는 재빨리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호는 소파에서 축구 중계를 보고 있었죠. 은지는 침대 밑에서 작은 서류 가방을 꺼냈어요. 그 안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몰랐습니다. 헤란이 산책을 가는 척하다가 뭔가 이상한 느낌에 다시 돌아왔다는 걸요. 현관문을 열지 않고 비밀번호만 누른 뒤 구두 소리를 내며 다시 나가는 척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복도 끝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헤라는 은지가 안방에서 나오는 걸 기다렸다가 그녀가 다시 주방으로 가자 슬그머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밑을 살펴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미 치워진 뒤였죠. 하지만 헤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침대 옆 협탁 서랍을 열어봤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복사된 서류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차주 박은지, 담보 제공자 정혜란, 담보 물건 경기도 양평군 오오리 대지 250평 및 건물. 헤란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서류였죠. 하지만 그녀는 이런 계약을 한 적이 없었어요. 도장도 찍은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뒤에서 은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헤라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죠. 은지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더 이상 미소가 없었어요. 제 방에서 뭐 하세요? 은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낮에 들었던 그 상냥한 음성은 온데간데 없었죠. 이게 뭐니? 헤란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아, 그거요? 어머님께 효도 보험 들어드리려고 준비한 서류예요. 깜짝 선물로 해드리려고 했는데. 보험? 이게 보험 서류로 보여? 네, 어머님. 요즘은 보험도 담보를 설정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상품이 좋아서요. 은지는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너무나 섬뜩했죠. 마치 가면을 쓴 것 같았어요. 헤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거실로 나가 민호를 불렀죠. 민호야, 잠깐 이리 와봐. 왜요, 엄마? 지금 경기 재밌는데. 지금 당장 와. 헤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호는 어쩔 수 없이 안방으로 왔죠. 이게 뭐니? 헤란이 서류를 민호에게 내밀었습니다. 민호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게 뭐예요? 내 명의로 돈을 빌리면서 내 땅을 담보로 잡았다는 거야. 뭐라고요? 민호가 놀란 표정으로 은지를 쳐다봤습니다. 은지는 여전히 침착했죠. 여보, 제가 설명할게요. 이건 어머님께 효도 보험을 들어드리려고. 효도 보험이 이런 식으로 가입돼? 담보 설정이 왜 필요한데? 헤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은지가 설명한다잖아요. 민호는 여전히 아내를 믿고 싶어 했습니다. 민호야,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니? 이건 명백한 사기 서류야. 엄마, 은지를 사기꾼 취급하시는 거예요?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헤라는 아들의 반응에 더욱 당황했죠. 나는 지금 사실을 말하는 거야. 이 서류에 내 도장이 찍혀 있는데 나는 이런 거 한 적이 없다고. 어머님, 제가 어머님 도장을 몰래 가져다 쓸 리가 없잖아요. 오해예요. 은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민호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죠. 엄마, 좀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은지가 울잖아요. 민호야. 엄마, 요즘 들어 은지한테 너무 예민하게 구시는 것 같아요.
은지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혜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키운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고 있었죠. 그래. 내가 예민한 거구나. 내가 너희를 믿지 못하는 나쁜 엄마지. 혜라는 서류를 소파에 던지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한숨도 자지 못했죠. 다음 날 아침 혜라는 짐을 쌌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집에 가야지. 여기 있으면 너희한테 피해만 되는 것 같구나. 엄마. 민호야, 엄마 말 잘 들어. 은지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엄마 그만하세요.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혜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죠. 그녀는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양평으로 돌아오는 길 혜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결심도 굳어지고 있었죠. 이대로 넘어갈 순 없어.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해. 집에 도착한 혜란은 곧바로 친구 강미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경은 혜란의 30년 지기 친구이자 가장 믿을 수 있는 조언자였죠. 미경아, 나 좀 만나줄 수 있어?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말로 하긴 길어. 내일 만나자. 다음 날 두 사람은 양평 시내의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혜란은 지난 이틀간의 일을 자세히 설명했죠.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미경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혜란아, 내 생각엔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 전문가? 응.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박형섭 선생님 기억나? 아, 우리 학교에서 같이 근무하셨던 분? 맞아. 그분이 정년퇴직 후에 사설 탐정 일을 하고 계셔. 경찰 출신이라 이런 일엔 전문가야. 혜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죠. 알았어. 연락처 좀 줄래? 일주일 후 혜라는 박형섭을 만났습니다. 70살의 노신사였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정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박 선생님 도움이 필요해서 연락드렸습니다. 혜라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박형섭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죠. 일단 며느리분의 금융거래 내역부터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시간은 2주 정도 걸릴 겁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혜란의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곧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혜란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했죠. 박형섭으로부터 연락이 올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소식은 없었어요. 그 사이 민호와는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혜란이 먼저 전화를 걸어도 민호는 엄마 바쁘니까 나중에 통화해요라며 끊기 일쑤였죠. 아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멀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6월 중순의 어느 오후 드디어 박형섭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 선생님, 박형섭입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만날 수 있으실까요? 네, 물론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전화로는 좀 그렇고요.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형섭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혜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죠. 다음 날 혜라는 일찍 준비를 하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양평역 근처의 조용한 찻집이었죠. 박형섭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 선생님 앉으십시오. 박형섭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죠. 먼저 말씀드리는데 충격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박형섭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장엔 은지의 금융거래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며느리분 박은지 씨는 현재 총 3억 2천만 원의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3억 2천만 원이요? 혜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그 중에서 2억 5천만 원은 정 선생님 명의의 양평 땅을 담보로 대출받은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제가 동의한 적도 없는데요. 서류를 위조했습니다. 정 선생님의 인감 도장을 몰래 찍었거나 아니면 도장을 위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박형섭이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엔 혜란의 도장이 찍힌 서류 사본이 있었죠. 이게 내 도장 맞네요. 혜란은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분명 자신의 도장이었지만 찍은 기억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이건 더 심각합니다. 박형섭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은지 씨는 다단계 투자 조직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골든인베스트먼트라는 곳인데요. 표면상으론 주식 투자 컨설팅 회사지만 실제론 불법 다단계 조직입니다. 다단계요? 네. 이 조직은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으는데 실제론 나중에 들어온 사람의 돈으로 먼저 들어온 사람에게 수익을 주는 폰지 사기입니다. 헤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이런 일에 연루되어 있다니요. 박은지 씨는 이 조직에서 중간 관리자급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끌어들인 투자자만 15명 정도 되고요. 이들로부터 받은 돈이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간 거죠? 일부는 조직 상부로 올라갔고 일부는 본인이 사용했습니다. 명품 가방, 고급 시계, 명품 의류 총 4,500만 원 정도를 개인 용도로 썼습니다. 박형섭이 다음 장을 넘기자 은지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롯데백화점 본점 샤넬 매장에서 680만 원,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에르메스 매장에서 1,200만 원, 청담동 명품 편집숍에서 950만 원. 이게 다 빚으로 산 거군요. 헤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조직이 곧 경찰 수사를 받게 될 거라는 점입니다. 경찰 수사요? 네. 제가 예전 동료들한테 알아봤는데 금융감독원에서 이 조직을 마크하고 있다고 합니다. 빠르면 다음 달 안에 수사가 시작될 겁니다. 헤라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며느리가 사기꾼이라니, 아니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니요. 그럼 제 땅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상태로는 담보로 잡혀 있으니 박은지 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경매요? 네. 하지만 정 선생님이 직접 동의하지 않은 계약이니 법적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려면 소송을 진행해야 하고요. 헤라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형섭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정 선생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헤라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35년간 교사로 살면서 수많은 문제 상황을 해결해 왔지만 이번만큼은 답이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확인이요? 네. 며느리가 정말 이런 짓을 했는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형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그날 밤 헤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죠. 은지가 처음 민호를 소개했을 때 그녀는 참 괜찮아 보였습니다. 조용하고 예의 바르고 차분한 여성이었죠. 결혼식 날도 행복해 보였어요.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지? 헤라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헤라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서울로 가서 증거를 확보하겠다고요. 그녀는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민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이번 주말에 너희 집에 다시 갈게. 엄마, 지난번 일 때문에 은지가 아직 마음 상해 있어요. 알아. 그래서 사과하러 가는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요. 그럼 토요일 오후에 오세요. 전화를 끊고 헤라는 다시 박형섭에게 연락했습니다. 박 선생님, 제가 직접 증거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작은 녹음기를 드릴 테니 대화 내용을 녹음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서류 사진도 찍으시고요. 토요일 오후 헤라는 다시 대치동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손에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죠. 안엔 고급 한과 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은지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여전히 밝은 미소였지만 헤란의 눈엔 그 미소 뒤에 경계심이 보였어요. 은지야, 지난번엔 내가 오해해서 미안했어.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습니다. 이거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사왔어. 헤란이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은지는 상자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죠. 감사합니다, 어머님. 거실에선 민호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혜란을 보고 일어나 인사했어요. 엄마 오셨어요? 응. 얘들아, 우리 저녁 같이 먹자. 내가 살게. 어머님이 왜 사세요? 제가 준비할게요. 은지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하지만 혜란은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지난번에 너한테 미안한 일이 있었으니 오늘은 내가 사야지. 근처에 괜찮은 한정식집 없니? 결국 세 사람은 아파트 근처의 한정식당에 갔습니다. 저녁 식사는 화기애애했죠. 혜란은 일부러 밝게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은지야, 요즘 뭐 하면서 지내니? 집안일하고 요리 연구도 하고 있어요. 그래? 그럼 시간 많이 남겠네. 그렇진 않아요. 집안일도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혜란은 은지의 손목을 힐끗 봤습니다. 여전히 고급 시계가 차여 있었죠. 그 시계 참 예쁘다. 선물 받은 거니? 은지가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내 민호 오빠가 결혼 1주년 선물로 줬어요. 혜란은 민호를 쳐다봤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엔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분명 선물을 준 적이 없다는 표정이었죠. 식사 후 세 사람은 다시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혜란은 일부러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떴어요. 하지만 화장실 대신 작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는 문이 잠겨 있지 않았죠. 혜란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엔 노트북이 놓여 있었고 서랍엔 여러 서류가 있었어요. 혜란은 재빨리 서류들을 확인했습니다. 대출 계약서, 투자 설명서, 회원 명단 박형섭이 말한 그대로였죠. 그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님, 거기서 뭐 하세요? 뒤에서 은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혜란은 화들짝 놀라 돌아봤죠. 은지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엔 미소가 전혀 없었어요. 나는 그냥. 제 서재를 왜 뒤지고 계세요? 은지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은지야, 이게 대체 뭐니? 혜란이 손에 든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은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한숨을 내쉬었죠. 나가주세요. 제가 설명하죠. 두 사람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호는 소파에서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무슨 일이에요? 민호야, 너도 앉아라.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어. 혜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어쩔 수 없이 소파에 앉았죠. 은지야, 이제 솔직하게 말해라. 내가 내 명의로 대출받은 거 맞지? 은지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라고? 민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은지, 지금 무슨 소리야? 여보,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혜란은 그 눈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니? 남의 땅을 담보로 몰래 돈을 빌리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야. 혜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님, 저도 사정이 있었습니다. 무슨 사정? 제가 투자를 잘못했어요. 친구가 소개해준 투자처가 있었는데 거기에 제 돈을 다 넣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기였어요. 은지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빚을 갚으려고 또 다른 투자를 했는데 그것도 실패했어요. 빚이 점점 늘어나고 어쩔 수 없이 어머님 땅을 담보로. 그럼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왜 몰래 한 거야? 말씀드리면 허락하실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돈을 빌리고 나중에 갚으려고 했습니다. 혜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지야,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알아?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래? 그럼 골든 인베스트먼트는 뭐지? 내가 거기서 다단계 활동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어. 순간 은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민호도 놀란 표정으로 은지를 쳐다봤죠. 다단계? 은지, 그게 무슨 말이야? 여보, 그건. 대답해. 엄마 말이 사실이야? 민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어요. 미안해요, 여보.
나도 돈이 필요했어요. 돈이 필요하면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왜 엄마 땅을 담보로 잡고 왜 다단계까지 한 거야?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혜라는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죠. 민호야.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혜라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괜찮아. 내 잘못은 아니야. 그때 은지가 갑자기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은지야, 어디가? 민호가 물었지만 은지는 대답하지 않고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혜란과 민호는 멍하니 서로를 바라봤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민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단 진정하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야지. 혜라는 가방에서 박형섭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분한테 연락해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은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휴대폰으로 몇 번이나 연락했지만 은지는 전화를 받지 않았죠. 혜라는 민호와 함께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들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고 혜라는 그런 아들을 지켜봤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까. 혜라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죠. 며느리가 아들을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배신했다는 사실이에요. 다음 날 아침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여보, 나야. 은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은지야, 지금 어디야? 어제 왜 나간 거야? 미안해. 머리 좀 식히고 싶었어. 지금 당장 집으로 와.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알았어. 1시간 후에 갈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혜라는 민호를 쳐다봤죠. 민호야, 은지가 오면 내가 할 말이 있어. 네, 엄마. 1시간 후 은지가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어머님, 민호 오빠. 은지야, 앉아라. 혜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은지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죠. 이제 내가 할 일은 하나야. 솔직하게 다 말하는 거야. 얼마를 빌렸고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은지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총 3억 2천만 원입니다. 민호가 헉소리를 냈습니다. 3억 2천만 원이라고. 네, 그 중에서 2억 5천만 원은 어머님 땅을 담보로 대출받았고요. 7천만 원은 투자자들한테 받은 돈입니다. 투자자들? 네. 제가 다단계 조직에서 사람들을 끌어들였어요. 고수익을 약속하면서요. 혜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간 거니? 조직 상부로 올라간 게 2억 정도 되고요. 제가 쓴 게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6천만 원을 뭐에 썼는데? 명품, 옷, 가방 그리고 생활비요. 은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럼 남은 돈은? 없습니다. 다 썼어요. 혜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죠. 은지야, 너 경찰한테 신고당하면 어떻게 될지 알아? 네. 사기죄로 구속될 수도 있어. 그리고 투자자들한테 돈을 돌려줘야 하고. 은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진짜 눈물 같았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욕심이 과했어요. 혜라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엔 여러 감정이 교차했죠. 분노, 실망, 그리고 연민까지도요. 민호야. 네,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니? 민호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은지를 그리고 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봤죠. 엄마, 이혼해야 할까요? 그 질문에 은지가 더욱 세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혜라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 뭔데요? 법적으로 해결해야 해. 내 땅을 되찾고 피해자들한테 사과하고 은지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엄마. 그날 오후 혜라는 박형섭을 다시 만났습니다. 민호도 함께였죠. 정 선생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고소하겠습니다.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요.
알겠습니다. 제가 변호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형섭이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때 민호가 말했죠. 잠깐만요. 엄마 정말 고소하실 거예요? 그래야 하지 않겠니? 하지만 은지가 감옥에 갈 수도 있잖아요. 혜라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호야, 내 아내가 범죄를 저질렀어. 그리고 그 피해자가 너의 엄마야. 내가 지금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니?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요, 엄마 편이죠. 그래. 그럼 이젠 어른스럽게 행동해라. 혜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죠. 다음 주 혜란은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됐고 은지는 소환되었죠. 그리고 2주 후 금융감독원의 조사도 시작됐습니다. 골든인베스트먼트는 불법 다단계로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됐고 은지도 연루자로 조사받게 됐습니다. 혜란은 양평집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창밖엔 7월의 뜨거운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죠. 그녀는 된장 항아리를 들여다봤습니다. 작년에 담근 된장이 잘 발효되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숙성되겠지. 혜란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들이쉬었죠. 8월이 되었습니다. 양평의 여름은 뜨거웠지만 혜란의 마음은 그보다 더 뜨거웠죠. 경찰 조사는 빠르게 진행됐고 은지에 대한 증거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혜란은 매일 아침 법률 상담을 받으러 다녔어요. 박형섭이 소개해준 변호사 김정민은 50대 중반의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녀는 혜란에게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해줬죠. 정 선생님, 다행히 선생님께서 직접 동의하지 않으신 계약이니 무효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 정도 예상됩니다. 혜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길고 힘든 싸움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리고 며느님은 사기죄와 사문서 위조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경찰 조사에서 자백을 했고요. 형량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3년에서 5년 정도 예상됩니다. 다만 초범이고 자백을 했으니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혜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창 너머로 푸른 하늘이 보였어요. 한편 민호는 매일 밤 혜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은지가 많이 힘들어해요. 알아. 제발 선처해 주실 수 없을까요? 민호야, 나는 피해자야. 그리고 은지가 사기친 사람들도 있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제발 도와주세요. 은지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한다고 저지른 죄가 없어지니? 민호야, 넌 아직도 현실을 못 보고 있구나. 혜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죠. 8월 중순 검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혜란도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어요. 서울 서초동에 있는 검찰청은 생각보다 엄숙한 분위기였습니다. 조사실에 들어가자 담당 검사가 혜란을 맞이했죠.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검사였습니다. 정혜란 선생님이시죠? 앉으십시오. 네. 검사는 서류를 펼쳐놓고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박은지 씨가 선생님 명의로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도장을 찍어주신 적은요? 없습니다. 제 도장을 며느리한테 준 적도 없고요. 그럼 어떻게 도장이 찍혔을까요? 아마 제가 집을 비운 사이에 몰래 가져갔거나 아니면 위조했을 겁니다. 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골든인베스트먼트라는 곳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박은지 씨가 거기서 활동한 걸 아셨나요? 전혀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집에서 쉰다고만 알고 있었죠. 검사는 1시간 넘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혜란은 성실하게 답변했어요. 조사가 끝나고 나오니 복도에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민호야. 은지도 오늘 조사받았어요. 그래.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은지가 정말 잘못했다고 하잖아요. 민호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혜란은 아들의 어깨를 잡았죠.
민호야, 용서는 해줄 수 있어. 하지만 법적인 책임은 져야 해. 그게 어른의 세계야. 하지만 내 아내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피해를 줬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끝이니? 민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헤라는 아들을 안아줬어요. 힘들겠지만 견뎌야 해. 이게 내가 어른이 되는 과정이야. 9월 초 헤라는 골든인베스트먼트의 피해자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의 한 카페에 15명 정도가 모였죠. 피해자들은 대부분 30대에서 50대 사이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부도 있었고 직장인도 있었고 자영업자도 있었어요. 저는 박은지 씨한테 3천만 원을 맡겼습니다. 딸 결혼 자금이었는데 한 50대 남성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저는 2,500만 원이요. 제 전 재산이었어요. 30대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헤라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속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정혜란 선생님, 며느님이 선생님 땅까지 담보로 잡았다고요? 피해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선생님도 피해자시네요. 네, 저도 피해자입니다. 모임이 끝나고 헤라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양평 집은 여전히 조용했죠. 그녀는 뒤뜰로 나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어요. 상추를 뜯고 고추를 따고 토마토를 수확했습니다. 땀을 흘리며 일하는 동안 헤라는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는 걸 느꼈습니다.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물을 주면 자라고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었죠. 사람도 그래야 하는데 헤라는 생각했습니다. 9월 중순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10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리기로 했죠. 헤라는 법원에 가기 전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며느리와 법정에서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녀는 어떤 얼굴로 나를 볼까? 헤라는 궁금했습니다. 10월 15일 아침 헤라는 일찍 준비를 하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법원 앞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피해자들, 언론 기자들, 그리고 민호까지도요. 엄마. 민호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죠. 민호야, 밥은 먹고 다니니? 네, 먹고 있어요. 은지는? 안에 있어요. 변호사랑 같이요. 헤라는 고개를 끄덕이고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청석에 앉자 곧 판사가 입장했어요. 제351호 형사사건 피고인 박은지에 대한 사기 및 사문서 위조 사건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석에 은지가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수수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죠. 검사가 일어나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박은지는 2024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15명으로부터 7,3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시어머니 정혜란의 명의를 도용하여 2억 5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는 사기죄 및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합니다. 은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물었죠. 피고인 기소 내용을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은지의 목소리는 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범행을 저지르게 됐습니까? 저는 욕심이 많았습니다. 명품도 사고 싶고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그런 욕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 명의를 도용한 건요? 돈이 필요했습니다. 빚을 갚으려면 돈이 필요했고 어머님께 말씀드릴 용기가 없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습니다. 증인 신문 시간이 됐습니다. 헤란이 증인석에 섰죠. 증인, 피고인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며느리입니다. 며느리가 증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을 언제 알게 되셨습니까? 6월 초순쯤입니다. 며느리 집에 갔다가 우연히 서류를 발견했죠. 그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헤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배신감이 컸습니다.
며느리를 믿었는데 그 믿음을 저버렸다는 게 너무 충격이었죠. 피고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혜란은 은지를 쳐다봤습니다. 은지도 혜란을 올려다봤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은지야. 혜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딸처럼 생각했어. 내가 우리 집에 시집 왔을 때 정말 기뻤어. 민호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지.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너는 나를 이용했어. 내 땅을, 내 이름을, 내 신뢰를 이용했지. 그게 얼마나 큰 상처인지 아니? 죄송합니다, 어머님. 은지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가 감옥에 가는 걸 원하진 않아. 하지만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해. 그게 어른의 세계야. 혜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재판은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피해자들의 진술도 이어졌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이야기할 때마다 은지는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혜란은 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을 하늘은 높고 푸르렀어요. 민호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수고하셨어요. 응. 은지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알아. 나도 봤어. 혜란은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민호는 어머니 품에 안겨 조용히 울었죠.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내가 결정해야지. 은지를 용서할 건지 아니면 새 출발을 할 건지.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 그날 밤 혜란은 양평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여전히 조용했죠. 그녀는 뒤뜰로 나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고비도 지나가겠지. 혜란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0월 말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혜란은 다시 법정에 섰어요. 이번엔 피해자들도 모두 참석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은지는 사기죄 및 사문서 위조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한다.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므로 집행유예 5년을 함께 선고한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집행유예라니 감옥에 가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총 7,300만 원을 배상해야 하며 정혜란 씨 명의로 받은 대출금 2억 5천만 원도 전액 변제해야 한다. 판사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또한 사회봉사 200시간과 재발 방지 교육 8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판결이 끝나고 은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달려가 그녀를 일으켰죠. 혜란은 법정을 나와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불렀어요. 어머님, 은지였습니다. 그녀는 민호의 부축을 받으며 혜란에게 다가왔죠.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은지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진짜 딸처럼 대해주신 걸 알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 사랑을 배신했죠. 일어나. 혜란이 은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은지야, 나는 너한테 화가 났어. 지금도 화가 나. 하지만 동시에 안타깝기도 해. 어머님, 너는 이제 어떻게 할 거니? 돈을 갚겠습니다. 일을 해서라도 꼭 갚겠어요. 그리고 은지가 민호를 쳐다봤습니다. 여보랑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제대로 된 아내가 되고 싶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저도 은지랑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혜란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들의 눈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알았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네, 어머님. 첫째, 은지는 반드시 일을 해서 빚을 갚아야 해. 둘째, 민호는 은지를 제대로 감시하고 지도해야 해. 셋째, 두 사람은 매달 한 번씩 나한테 보고해야 해. 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혜란이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지야,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사람이 되라. 너한텐 아직 시간 있어. 네, 어머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지가 혜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죠. 그날 밤 혜란은 양평집에서 된장 항아리를 열어봤습니다.
작년에 담근 된장이 이제 제대로 익어가고 있었어요. 구수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시간이 약이구나. 헤라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도 된장처럼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11월 초 헤라는 민호 부부를 양평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왔습니다. 민호와 은지가 함께 왔습니다. 은지는 예전처럼 밝게 웃지는 못했지만 눈빛만큼은 진지했어요. 어서 와. 들어와. 헤란이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은지는 작은 선물 상자를 내밀었죠. 어머님, 이거 드시라고 사왔습니다. 제가 번 첫 월급으로요. 첫 월급? 네. 지난달부터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월급은 280만 원인데 여기서 생활비 빼고 나머지는 다 빚 갚는 데 쓰고 있습니다. 헤라는 선물 상자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계속 그렇게 해. 저녁 식사는 화기애애했습니다. 헤란이 직접 만든 된장찌개와 제육볶음이 상에 올랐죠. 은지는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은지야. 네, 어머님. 요즘 어떻게 지내니? 힘들지만 견딜만 합니다. 제가 저지른 일이니까요. 피해자들한테는 사과했니? 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사과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용서해 주셨고 어떤 분들은 아직도 화나셨더라고요. 당연하지. 시간이 걸릴 거야. 헤란이 은지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해. 네, 어머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식사 후 세 사람은 뒤뜰로 나갔습니다. 11월의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상쾌했어요. 어머님, 하늘 좀 보세요. 별이 정말 많네요. 은지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응. 여기는 도시보다 별이 잘 보여. 헤란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어머님. 왜? 제가 어머님께 다시 딸이 될 수 있을까요? 은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헤라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은지야, 관계라는 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시간이 필요해. 그리고 너의 행동이 필요하지.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너한테 기회를 주고 싶어. 내가 진짜 변할 수 있다면 말이야. 은지가 헤란을 안아줬습니다. 헤란도 며느리를 꼭 안아줬죠.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야 가족이 다시 회복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헤라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은지와 민호가 왔다. 은지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예전처럼 가식적인 미소가 아니라 진짜 반성하는 눈빛이었다. 물론 아직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다. 하지만 기회는 주고 싶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믿으니까. 헤라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죠. 이제 조금씩 나아지겠지.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잠자리에 들었어요. 12월이 되었습니다. 헤라는 작은 된장 공방을 열기로 결심했죠. 35년간 교사로 살았지만 이젠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은지가 주말마다 양평으로 와서 공방 준비를 도왔습니다. 장독대를 정리하고 항아리를 닦고 된장을 담그는 법을 배웠죠. 은지야, 된장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해. 네, 어머님. 급하게 만들면 제맛이 안 나. 천천히 정성껏 만들어야 해.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콩을 삶고 메주를 만들고 항아리에 담았습니다. 땀을 흘리며 일하는 동안 헤라는 은지가 점점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이 아이도 발효되고 있구나. 헤라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2월 말 헤란의 된장 공방이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공방이었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곳이었죠. 개업식 날 친구 미경과 박형섭, 그리고 민호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헤란아, 축하해. 공방이 정말 예쁘다. 미경이 공방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다들 와줘서. 헤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 선생님, 새 출발 축하드립니다.
박형섭도 축하 인사를 건넸죠. 고맙습니다, 박 선생님. 덕분에 이렇게 새 출발할 수 있었어요. 공방 한쪽엔 된장 항아리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각 항아리마다 라벨이 붙어 있었죠. 2024년 10월 담금, 2025년 1월 담금. 은지가 항아리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항아리는 제가 담근 거죠? 맞아. 내가 처음 담근 된장이야. 언제쯤 먹을 수 있을까요? 내년 여름쯤. 천천히 기다려야 해. 은지는 항아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예전의 가식적인 미소가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온 미소였어요. 헤라는 그런 며느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익어가는구나. 된장도 사람도. 그날 저녁 모두가 돌아가고 헤라는 혼자 공방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항아리 하나를 열어 된장 냄새를 맡았어요. 구수하고 깊은 향이 났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헤라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새로운 인생, 새로운 시작이었죠. 창밖으론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이 양평의 밤을 덮어가고 있었어요. 헤라는 눈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게 다시 시작되는구나. 2026년 봄이 왔습니다. 헤란의 된장 공방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죠. 양평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정 선생님, 이 된장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깊은 맛이 나죠? 단골 손님 한 분이 물었습니다. 비결은 없어요. 그냥 시간과 정성이죠. 헤란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공방 운영은 생각보다 바빴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장독대를 돌보고 주문받은 된장을 포장하고 새로운 메주를 만들었죠.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습니다. 3월 어느 토요일 은지가 양평에 왔습니다. 이젠 매주 와서 공방 일을 돕고 있었어요. 어머님, 오늘 주문이 15건이나 들어왔네요. 그래? 많이 늘었구나. 네. 블로그에 올린 글이 인기를 끌었나 봐요. 은지는 지난 3개월간 공방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된장 만드는 과정, 레시피, 그리고 공방 이야기를 올렸죠. 반응이 좋았습니다. 은지야, 내가 글을 참 잘 쓰더라. 감사합니다, 어머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요. 은지는 여전히 카페에서 일하며 빚을 갚고 있었습니다. 7,300만 원 중에서 이미 3,500만 원을 갚았죠. 2억 5천만 원짜리 대출은 법원 판결에 따라 무효 처리됐지만 은지는 그 돈도 갚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지고 싶어요. 알아.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요. 제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두 사람은 함께 항아리를 정리했습니다. 작년 여름에 담근 된장이 이제 제대로 익어가고 있었어요. 어머님, 이 항아리 제가 담근 거잖아요. 한번 열어봐도 될까요? 응, 열어봐. 은지가 조심스럽게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구수한 된장 냄새가 퍼졌죠. 와, 정말 잘 됐네요. 그래. 내가 정성껏 담갔으니까. 헤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님, 저 많이 변했죠? 응, 많이 변했어. 이제 어머님 딸이 될 수 있을까요? 헤라는 은지를 안아줬습니다. 너는 이미 내 딸이야. 진짜 딸 말이야. 은지는 헤란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터져나왔죠. 죄송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이제 됐어. 다 지난 일이야.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흔들었죠. 4월 초 민호가 승진했습니다. 대리에서 과장으로 올라갔죠. 월급도 450만 원에서 5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이에요. 제가 승진했어요. 민호가 신이 나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래? 축하한다, 아들. 이제 더 열심히 일해서 은지랑 제대로 된 생활 하려고요. 잘 생각했어. 그런데 은지는 괜찮니? 네. 요즘 많이 밝아졌어요. 어머님한테 배운 된장 만들기를 집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래?
잘하네. 헤라는 기쁜 마음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족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죠. 5월 중순 헤라는 골든 인베스트먼트 피해자 모임에 다시 참석했습니다. 1년 만이었어요. 정 선생님 오랜만이십니다. 피해자 대표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다들 조금씩 회복하고 계십니다. 박은지 씨도 성실하게 배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네. 처음엔 다들 화가 많았는데 요즘은 박은지 씨의 노력을 인정하는 분위기예요. 헤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변하고 있다는 증거였죠. 모임이 끝나고 한 피해자가 헤란에게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어요. 정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아, 네. 박 선생님이시죠? 맞습니다. 저도 3천만 원 피해를 봤었는데요. 네, 기억납니다. 박은지 씨가 지난달에 제 돈 전액을 갚았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손편지도 보내더라고요.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어요. 박 선생님이 지갑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은지의 손글씨였죠.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 욕심 때문에 선생님께 큰 피해를 드렸습니다. 돈으로 보상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드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헤라는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선생님, 며느님이 정말 변했더라고요. 처음엔 안 믿었는데 이제는 믿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며느님 잘 가르치신 거예요. 헤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가르친 게 아니에요. 은지가 스스로 깨달은 거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헤라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며느리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정말 다행이야. 은지가 제대로 된 사람이 되어가고 있구나. 6월이 되었습니다. 헤라는 1년 만에 대치동 아파트를 방문하기로 했죠. 민호 부부가 초대했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은지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예전의 가식적인 미소가 아니라 진짜 기쁜 미소였어요. 응, 잘 있었니? 네, 어머님. 들어오세요. 집안은 예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들은 사라지고 대신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어요. 거실엔 헤란이 준 된장 항아리가 자리 잡고 있었죠. 집이 많이 달라졌네. 네. 필요 없는 건 다 정리했어요. 이제는 소박하게 살려고요. 은지가 주방에서 차를 내왔습니다. 구수한 보리차 향이 났죠. 어머님, 오늘 제가 특별히 준비한 게 있어요. 뭔데? 제가 직접 담근 된장으로 만든 된장찌개예요. 어머님한테 배운 대로 만들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 상에 된장찌개가 올라왔습니다. 헤라는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어요. 맛있다. 정말요? 다행이다. 은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은지야, 내가 담근 된장으로 만든 거지? 네. 지난 가을에 담근 거예요. 잘했어. 맛이 깊고 좋아. 민호도 한 숟가락 떠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보, 정말 맛있다. 엄마 된장찌개 맛이랑 비슷해. 그치? 내가 어머님한테 잘 배웠거든. 세 사람은 화기애애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식사 후 은지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릴게요. 이게 뭐니? 헤란이 상자를 열자 안에 작은 도자기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엔 된장이 담겨 있었죠. 제가 직접 담근 된장이에요. 라벨도 제가 만들었고요. 라벨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썩은 것도 숙성된다. 단 뚜껑을 닫지 않았을 때만. 헤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은지야. 어머님, 저 이 말이 정말 좋아요. 저한테 딱 맞는 말 같아요. 은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숙성됐어요. 썩을 뻔했지만 어머님이 뚜껑을 열어주셔서 숨을 쉴 수 있었어요. 헤라는 며느리를 꼭 안아줬습니다. 은지야, 고마워. 내가 이렇게 변해줘서.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더 감사해요.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요.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앉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죠. 7월 말 해란의 공방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골든인베스트먼트의 조직 책임자였던 최 사장이었죠. 그는 사기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는데 모범수로 인정받아 가석방됐습니다. 정혜란 선생님이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최민수라고 합니다. 박은지 씨의 옛 직장 상사였습니다. 해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최 사장은 조심스럽게 공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여인 얼굴에 수척한 모습이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사과하러 왔습니다. 최 사장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박은지 씨를 그 조직에 끌어들였습니다. 제 탓이 큽니다. 일어나십시오. 해란이 최 사장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미 지난 일입니다. 그리고 은지도 자기 선택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제가 죄책감이 너무 커서요. 최 사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정말 많이 반성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는지. 해란은 차를 내와 최 사장에게 건넸습니다.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그러다 해란이 입을 열었어요. 최 사장님,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시 시작하려고요. 제대로 된 일을 하면서요. 좋은 생각입니다. 박은지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어요. 다행이네요. 제가 망친 인생이 하나라도 제대로 돌아왔다니. 최 사장이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해란은 그의 어깨를 토닥여줬죠.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최 사장님도 변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최 사장이 떠난 후 해란은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구나 싶었죠. 8월 중순 해란은 친구 미경과 함께 양평 시내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해란아,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은지랑도 잘 지내고 있고. 응. 이제는 진짜 딸 같아. 참 다행이야. 작년 이맘때만 해도 어떻게 될까 걱정했는데. 해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그랬어. 하지만 시간이 약이더라. 그래. 사람도 된장처럼 시간이 지나면 익는구나. 두 사람은 웃으며 계속 걸었습니다. 여름 햇살이 따가웠지만 마음만큼은 시원했죠. 9월 초 민호 부부에게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은지가 임신을 한 거예요. 엄마, 큰 소식이에요. 민호가 전화로 소리쳤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은지가 임신했어요. 지금 8주 차래요. 해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축하한다. 엄마, 이제 할머니 되시는 거예요. 해라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손주를 보게 되다니요. 은지는 괜찮니? 입덧은? 네, 조금 있긴 한데 견딜만하대요. 내가 가서 돌봐줄까? 아니에요, 엄마. 제가 잘 챙기고 있어요. 그리고 은지도 스스로 잘하고 있고요. 그래도 임신부는 조심해야 해. 알았어요, 엄마. 주말에 저희가 양평으로 갈게요. 그 주말 민호 부부가 양평에 왔습니다. 은지의 배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얼굴엔 생기가 돌고 있었어요. 어머님, 할머니 되시는 거 축하드려요. 은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은지야. 몸은 괜찮니? 네. 입덧이 좀 있긴 한데 어머님이 만들어주신 된장찌개 먹으면 괜찮아져요. 그래? 그럼 된장 더 가져가. 해란이 된장 항아리를 하나 꺼냈습니다. 어머님, 아기가 태어나면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글쎄, 그건 너희가 생각해봐. 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생각한 이름이 있어요. 뭔데? 아들이면 정우진, 딸이면 정서진이요. 우진은 올바른 진리라는 뜻이고 서진은 서쪽의 진리라는 뜻이에요. 좋은 이름이네. 해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있잖아요. 시간과 정성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진짜라고요. 그래서 진자를 넣었어요. 은지가 설명했습니다. 해란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아줬죠.
은지야, 좋은 엄마가 될 거야. 정말요? 응.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 내가 제일 잘 알아. 은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좋은 엄마가 될게요. 제 아이한테는 제가 받은 사랑을 그대로 물려줄 거예요. 그래. 잘할 거야.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혜란이 직접 만든 갈비찜과 된장찌개가 상에 올랐죠. 엄마,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많이 먹어. 은지는 이제 둘이 먹어야 하니까. 네, 어머님. 식사 후 세 사람은 뒤뜰로 나갔습니다. 9월의 밤하늘엔 별이 가득했어요. 어머님, 저 별 좀 보세요. 정말 많네요. 은지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응, 오늘 유난히 많구나. 어머님, 저 별 중에 하나가 되고 싶어요. 왜? 별은 어둠 속에서 빛나잖아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제가 저지른 어두운 과거를 딛고 이제는 빛이 되고 싶어요. 헤라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은지의 얼굴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잘할 거야, 은지야. 넌 이미 빛나고 있어.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날 밤 헤라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은지가 임신 소식을 알려줬다. 정말 기쁘다. 1년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 은지는 정말 많이 변했다. 이제는 진짜 내 딸 같다. 아니, 진짜 내 딸이다. 곧 태어날 손주를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다. 이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주고 싶다. 10월이 되었습니다. 헤란의 된장 공방은 이제 양평에서 유명해졌죠. 주문이 밀려서 2주 전에 예약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어머님, 이번 달 주문이 45건이나 들어왔어요. 은지가 주문서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많이 늘었구나. 네. 블로그 방문자도 일주일에 1,500명 정도 되고요. 내가 블로그 잘 운영해줘서 그래. 아니에요. 어머님 된장이 맛있으니까 그런 거죠. 은지는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임신 5개월 차였죠. 하지만 여전히 주말마다 양평에 와서 일을 도왔습니다. 은지야, 무리하지 마. 뱃속에 애기 있잖아. 괜찮아요, 어머님. 움직이는 게 오히려 좋대요. 그래도 조심해. 네. 두 사람은 함께 항아리를 정리했습니다. 올해 봄에 담근 된장이 잘 익어가고 있었어요. 어머님,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응, 뭔데? 어머님은 저를 언제부터 진짜 딸로 생각하셨어요? 헤라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정확히 언제부터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내가 진심으로 변하려고 노력하는 걸 봤을 때부터인 것 같아. 언제였어요? 작년 겨울쯤. 내가 첫 월급으로 선물 사올 때. 아, 그때요. 응. 그때 내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 진짜 반성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지. 은지가 헤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요. 아니야. 내가 스스로 변한 거야. 나는 그냥 지켜봤을 뿐이야. 그래도 어머님이 안 계셨으면 저는 못 변했을 거예요. 헤라는 며느리를 안아줬습니다. 11월 말 헤라는 된장 공방 1주년 기념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동네 주민들과 단골 손님들을 초대했죠. 행사 당일 공방엔 3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헤라는 직접 만든 된장찌개와 각종 반찬을 대접했어요. 정 선생님, 1주년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된장 정말 맛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사가 한창일 때 민호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은지의 배는 이제 제법 불러 있었어요. 임신 7개월 차였죠. 어머님, 축하드려요. 고마워. 잘 왔어. 어머님, 이거 드릴게요. 민호가 큰 화분을 내밀었습니다. 동백나무였죠. 동백나무? 고맙다. 겨울에 꽃이 피는 나무예요. 어머님 공방처럼 추운 겨울에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라는 의미입니다. 헤라는 감동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잘 키울게. 행사가 끝나고 세 사람은 조용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엄마, 이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래.
힘든 일도 많았고. 하지만 다 잘 해결됐어요. 은지도 변했고 저희 가족도 다시 화목해졌고. 응, 다행이야. 은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 하나만 더 사과드려도 될까요? 왜? 이미 다 용서했는데. 그래도 제가 저질렀던 일들이 너무 큰 상처였잖아요. 헤라는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지야, 이제 그만 미안해하자. 다 지난 일이야.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한 걸 내가 다 알아. 이제는 앞만 보고 가자.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긴. 우리 가족이잖아. 세 사람은 서로를 안아줬습니다. 밖에선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눈이 와요. 은지가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러네. 올겨울 첫눈이구나. 어머님, 나가서 보실래요? 그래, 나가자. 세 사람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얀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죠. 장독대 위에도 공방 지붕 위에도 나무 위에도 눈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답다. 헤란이 중얼거렸습니다. 네, 어머님. 정말 아름다워요. 은지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애기도 이 눈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물론 볼 수 있지. 이제 2달만 있으면 태어나잖아. 민호가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눈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2027년 2월 15일 은지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3.2kg의 건강한 아기였죠. 이름은 정우진으로 지었습니다. 헤라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손주를 처음 봤어요. 우리 우진이 정말 예쁘다. 헤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엄마, 들어가 보실래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그래도 돼? 네. 간호사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잠시 후 헤라는 신생아실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진이는 작은 요람에 누워 자고 있었어요. 우진아, 할머니야. 헤란이 조심스럽게 아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진이는 눈을 뜨고 헤란을 쳐다봤죠. 아이고, 눈을 떴네. 할머니 알아보니? 우진이가 작게 옹알거렸습니다. 헤라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주마. 헤라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병실로 가니 은지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응. 수고했어, 은지야. 우진이 봤어요? 응. 정말 예쁘더라. 다행이에요. 건강하게 태어나서. 헤라는 은지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은지야, 좋은 엄마가 될 거야. 네, 어머님. 꼭 그렇게 할게요. 내가 받은 사랑을 우진이한테도 똑같이 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3월이 되었습니다. 우진이는 벌써 1달이 됐죠. 민호 부부는 주말마다 양평에 와서 우진이를 보여줬습니다. 어머님, 우진이가 요즘 잘 웃어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우진이 참 착하네. 헤란이 우진이를 안아줬습니다. 우진이는 할머니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죠. 엄마 품이 제일 편한가 봐요. 저한테는 안 그러는데. 민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손맛이 있나 봐. 세 사람은 웃었습니다. 어머님, 우진이한테 된장 만드는 거 가르쳐 주실 거죠? 물론이지. 크면 함께 만들어야지. 좋겠다. 우진이가 어머님한테 배우면 정말 잘 배울 거예요. 헤라는 우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손, 작은 발, 작은 얼굴. 모든 게 사랑스러웠어요. 이 아이가 자라면서 뭘 배울까? 어떤 사람이 될까? 헤라는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했죠. 이 아이는 사랑받으며 자랄 거라고요. 5월 초 헤라는 공방 뒤뜰에 작은 텃밭을 확장했습니다. 우진이가 크면 함께 농사를 짓고 싶었죠.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은지가 삽을 들고 왔습니다. 괜찮아. 내가 우진이나 돌봐. 우진이는 민호 오빠가 보고 있어요. 저도 일 좀 하고 싶어요.
두 사람은 함께 땅을 갈고 씨를 뿌렸습니다. 상추, 고추, 토마토, 오이. 어머님, 이거 다 크면 우진이도 먹을 수 있겠죠? 물론이지. 그때쯤이면 이유식 시작할 때잖아. 그럼 제가 이유식 만들 때 여기서 딴 채소로 만들게요. 좋은 생각이야. 두 사람은 땀을 흘리며 일했습니다. 5월의 햇살은 따가웠지만 마음만큼은 시원했죠. 어머님, 왜? 제가 행복해요. 정말로요. 은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도 행복해, 은지야.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1년 전만 해도 저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알아. 다 지났어. 어머님 덕분이에요. 어머님이 저한테 기회를 주지 않으셨으면 저는 지금도 어둠 속에 있었을 거예요. 헤라는 삽을 내려놓고 은지를 안아줬습니다. 은지야, 내가 스스로 빛을 찾은 거야. 나는 그냥 옆에서 지켜봤을 뿐이야. 아니에요. 어머님이 길을 보여주셨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6월 말 헤라는 우진이의 100일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공방에서 작은 파티를 열기로 했죠. 100일 당일 공방엔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미경도 왔고 박형섭도 왔고 피해자 모임 사람들도 몇 명 왔습니다. 우진아, 100일 축하한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우진이는 할머니 품에서 까르르 웃었죠. 정 선생님, 손주 보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미경이 물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정말 행복해. 보기 좋아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 정말 많이 변했지. 파티가 한창일 때 은지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릴게요. 이게 뭐니? 어머님께 드리는 감사의 선물이에요. 헤란이 상자를 열자 안에 작은 액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액자 안엔 사진과 글이 담겨 있었죠. 사진은 헤란과 은지가 함께 된장을 담그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어머님께. 시간이 지나면 썩은 것도 숙성됩니다. 단 뚜껑을 닫지 않았을 때만요. 어머님이 제 뚜껑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며느리 은지 올림. 헤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은지야.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제 인생을 구해주셔서요. 아니야. 내가 스스로 구한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아줬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감동해서 박수를 쳤죠. 그날 저녁 모두가 돌아가고 헤라는 혼자 공방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액자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긴 여정이었어. 헤라는 생각했습니다. 1년 반 전 며느리의 배신을 알았을 때의 충격, 그리고 분노. 하지만 이제는 다 지난 일이었죠.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헤라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여름밤의 하늘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은지가 말했지. 별은 어둠 속에서 빛난다고. 맞아. 우리 모두 어둠을 지나 이제 빛나고 있어. 헤라는 된장 항아리를 열어봤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퍼졌죠. 작년에 담근 된장이 이제 완전히 익었습니다. 이 된장처럼 우리 가족도 시간이 지나면서 숙성됐구나. 헤라는 항아리 뚜껑을 다시 덮었습니다. 그리고 공방 문을 잠그고 집으로 들어갔죠. 침대에 누워 헤라는 오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우진이의 밝은 웃음, 은지의 진심 어린 눈물, 민호의 행복한 미소. 이제 정말 괜찮아. 우리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됐어. 헤라는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죠. 창밖에선 여름밤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된장 항아리를 스치고 나무를 흔들고 공방을 감싸며 지나갔어요. 그 바람은 마치 축복 같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회복에 대한, 그리고 사랑에 대한 축복이었죠. 헤란의 집엔 이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진짜 평화였어요. 거짓이 아닌 진심으로 만들어진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된장처럼 천천히 그리고 깊게 숙성되어 갈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더 진해질 것이죠. 헤라는 꿈속에서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행복한 꿈이었어요.